안녕하십니까. 애동학급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 기능장 실전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이 5회차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에 보시면 증기난방과 비교한 온수난방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증기난방이 있고요, 온수난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 나왔었는데 두 가지 비교하는 거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증기난방이 온수난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온 고압장치고,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니까. 그 다음에 온수보일러가 증기난방에 비해서는 저온 저압장치다, 요렇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수보일러를 사용하니까. 자, 물론 온수보일러도 절대적인 저압은 아니죠. 이게 보통 보면 100도씨 이하의 한 90도씨 정도 되는 온수를 취급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온 장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는 상대적인 비교니까 증기보일러가 온수보일러보다는 당연히 고온 고압일 거고요, 온수보일러는 상대적으로 저온 저압일 것이다, 요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증기보일러 같은 경우는 고온 고압이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나옵니까? 아무래도 취급이 어렵겠죠. 취급이 어렵다. 왜 그러냐? 당연히 고압장치이기 때문에 저압장치보다는 계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안전장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타적인 측면에서 고압장치가 취급이 어려운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온이다 보니까 방열기 표면의 온도가 높을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화상의 위험이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증기보일러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물을 확 끓여야 되다 보니까 버너의 용량이 상당히 크고 고압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기보일러가 온수보일러에 비해서 예열시간이 어떨까요? 예열시간이 짧다, 요런 특징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증기라는 건 기체고요, 온수라는 거는 물이죠. 그래서 기체, 요거 물은 뭐예요? 액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적어 드릴게요. 그냥 온수는 액체라고 적겠습니다. 액체 상태고, 증기는 우리는 기체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액체와 기체의 그 비열을 따져보면 기체의 비열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액체의 비열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체는 비열이 낮으니까 연용량이 작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 예열시간이 짧다, 이 말은 급하게 빠르게 가열할 수 있는 반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보일러를 탁 꺼버리면은 증기가 금방 식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식는다, 요런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이제 온수난방을 쭉 나열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온수난방은 저온 저압이다 보니까 증기보일러에 비해서 취급이 용이에요. 취급 용이. 그 다음에 화상의 위험은 좀 작죠. 화상의 위험이 작다,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예열시간은 어때요? 이 온수보일러 자체가 버너의 용량이 작으니까 예열시간이 길다. 자, 그리고 식는 건 어떠냐? 이 온수, 액체다 보니까 물이죠. 액체다 보니까 비열이 높고요. 뭐보다? 이 증기라는 기체보다는 비열이 높고, 그로 인해 연용량 크기 때문에 빨리 식는 게 아니고 서서히 식는다. 요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 정리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증기보일러가 온수보일러에 비해서 고온고압이고요, 그 다음에 온수보일러가 증기보일러에 비해서는 저온저압이니까 이러한 특징들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뭐 외울 거 없어요.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이 사지선다형은 여러분들 보기를 읽어보면 쫙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오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문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증기난방과 비교한 온수난방의 특징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요 온수난방의 특징 설명입니다. 그래서 1번에 난방부하의 변동에 따라 온도 조절이 용이하다. 그렇죠. 왜? 온수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증기 보일러에 비해서 저온 저압이다 보니까 취급이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방부하의 변동에 따른 온도 조절이 용이하다, 이런 특징 역시도 아무래도 또 저온 상태고 저압이다 보니까 취급이 용이하니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가열 시간은 길지만 냉각 시간은 짧다라고 돼 있는데, 가열 시간, 예열 시간이죠. 예열 시간 길고 식는 것도 어때요? 식는 것도 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가열하고 서서히 식는다라는 건데, 2번 같은 경우는 가열 시간은 길지만 냉각 시간은 짧다? 요게 틀린 거겠죠. 냉각 시간 역시도 길다, 서서히 식는다, 요 뜻입니다.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건 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한번 보면 3번에 방열기의 표면 온도가 낮아서 화상의 염려가 없다. 그렇죠. 화상의 염려가 없다 또는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일러 취급이 용이하고 실내의 쾌감도가 높다라고 돼 있는데 요것도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 증기 보일러 같은 경우는 고온고압이다 보니까 이렇게 실이 있다라고 쳤을 때 증기 보일러에 방열기가 이렇게 설치되고 온수 보일러에 방열기가 이렇게 설치되었다. 그러면 증기 보일러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높겠죠. 그리고 온수 보일러는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온도가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증기 보일러 같은 경우는 내부에 대류 현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거예요. 왜 그러냐? 보통 방열기는 부하가 가장 큰 곳 창문 밑에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창문에서 전도되어 들어오는 열량이나 공기, 차가운 외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이 뜨거운 이 방열량이라고 할게요. 방열되는 이 열량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을수록 어때요? 이 외기 공기의 온도는 똑같다라고 쳤을 때 이 대류 현상이 밀도차가 크니까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이 온수 보일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올라오는 방열량이 이 증기 보일러에 비해서는 좀 작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외에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 또는 이제 전열량에 비해 밀도차가 작아지니까 이 대류 현상은 증기 보일러에 비해서는 좀 낮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실내부에 가라앉아 있는 미린 먼지들 있죠. 입자가 엄청나게 가벼운 먼지들, 눈에 잘 안 보이는 미린 먼지들이 대류 현상이 심하게 이렇게 일어나 버리게 되면 밀입자 먼지들이 이렇게 부유해버려 떠버린다.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공기 위로 이렇게 떠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온수 보일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류량이 적을 테니까 많이 떠오르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100% 안 떠오르진 않을 거예요. 대신에 증기 보일러에 비해서는 많은 양이 떠오르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딱 들어갔을 때 이 미린 먼지들이 부유하고 있으면 공기로 흡입이 되기 때문에 텁텁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증기 보일러는 대류 현상이 크기 때문에 왜 열량이 커서 대류 현상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쾌감도가 낮은 편이고 온수 보일러는 거기에 비해서는 쾌감도가 높은 편이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쾌감도가 가장 좋은 난방 방식은 복사 난방이라고 했습니다. 사면에 이제 복사열에 의해 데워지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1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린 거네요. 가열 시간은 길지만 냉각 시간은 어때? 냉각 시간도 마찬가지로 길다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증기 트랩 선정 시에 있어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응축수의 현열까지도 이용하고자 할 때 적절한 트랩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답을 알려드리면 3번의 바이메탈식 트랩이 답이 돼요. 왜 그러냐? 응축수의 현열까지도 이용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바이메탈식 트랩이 되는 건데 요걸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트랩의 종류는 크게 나눴을 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전에 한번 했는데 복습 한 번만 합시다. 자, 크게 나눴을 때 기계식 트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온도 조절식이 있었고요. 온도 조절식 트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연력학적 트랩. 자, 이렇게 큰 분류로 나눴을 땐 세 가지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기계식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플로트, 버킷 트랩이 있었죠. 버킷. 자, 그 다음에 온도 조절식은 어떻게 외웠습니까? 바벨다라고 외웠습니다. 그래서 바이메탈, 벨로우즈라고 하셔도 되고 벨로우즈라고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영어 발음이니까. 그 다음에 다이어프램 요런 애들이 있었죠. 바벨다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력학적 트랩은 두 가지 OD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리피스식 그리고 디스크식 트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온도 조절식 트랩의 바이메탈 트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이메탈 트랩은 어떻게 이 응축수의 현열을 이용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이 바이메탈 트랩의 기본적인 구조부터 한번 알려드리면 구조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있으면 요런 식으로 생겼는데 한 번만 딱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바이메탈 트랩은 요 상태에서 이쪽에서 증기와 응축수가
섞여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쪽이 뭡니까? 한수 라인인데 이제 방열기에서 방열해서 나온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방열기에서 환수되어 나갈 때 이제 방열하고 나서 이제 나갈 때 증기와 응축수가 섞여 다니면 어떻게 돼요? 배관이나 기타 장치를 때리면서 수격 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랩에서 요걸 한번 딱 받아서 묶어가지고 딱 묶어두는 거죠. 못 나가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증기가 식으면서 100% 모두 응축수로 바뀔 테니까 이제 모두 응축수로 바뀌면은 그때 응축수를 배출해 주는 게 바로 이 트랩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나올 때는 응축수 상태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임의로 두 개를 그려둘게요. 두 가지 상태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구조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들어오는 건 증기 응축수, 나가는 건 응축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내부에 바이메탈이 설치가 되는데 이 바이메탈이라는 거는 설정 온도를 맞춰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메탈의 설정 온도를 예를 들어서 저는 120도씨로 맞춰 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20도씨보다 높은 상태에서는 이게 닫혀 있게 돼요. 닫힘. 그리고 낮은 상태에서는 열림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내부 온도가 120도씨 이상이란 것은 뭐예요? 결국은 증기와 응축수가 같이 존재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고 120도씨보다 낮다라는 것은 이제 많이 식었으니까 이제 응축수 상태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도씨보다 높은 상태 뭐면 내부 온도죠. 내부 온도인데 흔히 그냥 응축수의 온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0도씨보다 높은 상태에서는 완전히 닫고 있다가 120도씨보다 낮은 상태에서는 열어준다.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기에서는 일단은 닫힌 상태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 말은 뭐야? 120도씨보다 높은 상태다라고 했을 때는 내부의 바이메탈이 이렇게 팽창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팽창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여기 밸브 변이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팽창돼서 밑쪽을 막아 놓는 거예요. 그럼 닫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20도씨보다 낮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바이메탈이 움직여요. 어떻게 되냐? 수축되겠죠. 온도가 낮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축되어 가지고 이 밸브가 올라와 버립니다. 그럼 내부에 있는 응축수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이메탈식 트랩 같은 경우는 무조건 우리 설정 온도 있잖아요. 요 설정 온도는 이제 설치하면서 설정 온도를 맞추겠죠. 그 얼토당토 않게 뭐 80도, 60도 이렇게 맞추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용처에 알맞게 설정 온도를 맞춘다면 적당하게 맞췄다 칩시다. 그러면 무조건 120도씨를 기준해서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증기 응축수 들어올 때는 당연히 120도씨보다 높을 겁니다. 증기 축에서 오기 때문에 한 130도씨 정도 된다라고 칩시다. 그럼 130도씨에서 여기 130도씨에서 온도가 내려가는 동안 뭐 129, 87, 65, 43 이렇게 된다 해가지고 이 바이메탈이 서서히 수축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설정을 딱 해놓으면은 무조건 120도씨 이하, 즉 119도씨가 되어야지 그때 이게 수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130도씨에서 120도씨로 서서히 식는 동안에는 내부의 열량이 아직 존재한다는 거죠. 내부의 응축수의 열량이 존재하니까 이 내부 응축수의 현열을 이용해서 이 내부의 응축수를 따로 뺍니다. 이렇게 빼가지고 코일 형태로 사용을 하는 건데 요런 거 주로 어디서 쓰느냐 하면은 계량기나 계측기가 얼지 않도록 코일로 이렇게 좀 예열을 해주는 거죠. 그럴 때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점도가 높은 유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료일 수도 있고 다른 데 쓰는 뭐 유압계에 쓰는 그런 내부 오일 요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점도가 높아요. 찐득찐득. 특히나 겨울철엔 더 높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거를 데워서 점도를 낮춰가지고 순환하는 거를 도와준다든지. 그래서 이게 결국 뭡니까? 응축수 현열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응축수의 현열이 가능한 트랩은 바로 바이메탈 트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메탈 트랩은 어디서 쓴다고요? 온도 조절식 트랩이 되는 것이고 이 내부의 바이메탈이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걸 이용하는 건데 결국 팽창하고 수축하는 거는 이 설정 온도에 의해서 팽창 또는 수축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설해 보면은 바이메탈 트랩, 응축수와 증기의 온도차를 이용한 온도 조절식 트랩으로 과열 증기나 수격 작용이 발생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으며 왜 그래요? 바이메탈이 이렇게
딱 팽창해버리면은 그 상태로 완전히 고착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격작용이 일어나도 어쨌든 간에 내부에 응축수나 증기가 들어차 있는 상태에서는 때려도 어느 정도 이제 방어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걸 사용할 수 있으며 응축수 배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 자, 응축수 배출 온도 어떻게 조절합니까? 요 사용 온도 120도씨로 할래, 110도씨로 할래, 130도씨로 할래 설치할 때 딱 설정해 놓으면 그 온도에 맞춰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응축수 배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 현열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도 변화에 반응 시간이 필요하다. 왜 그래요? 130도씨 129, 87, 65, 43 이렇게 서서히 열리는 게 아니니까 요게 동작하는 동안에 식는 동안에 시간이 필요하다. 요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증기 트랩 선정 시에 있어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응축수의 현열까지도 이용하고자 할 때 적절한 트랩은 3번 바이메탈 트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동식 가스 분석계 중 화학적 가스 분석계에 속하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그래서 요거는 해설 참고하시면 되는데, 자, 화학적 가스 분석계라고 해서 요게 화학적 가스 분석계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처음에 나오는 게 연소열 이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용액 흡수제 이용법이 되고, 세 번째가 고체 흡수제 이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물리적 가스 분석계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는데 요거 외우실 때 크게 어렵지 않아요. 화학적 가스 분석계는 용액, 고체, 연소입니다. 용액, 고체, 연소, 용액, 고체, 연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다? 물리적 가스 분석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 문제로 돌아가서 자동식 가스 분석계 중 화학적 가스 분석계에 속하는 거를 찾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1번이죠. 연소열법.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 연소열법. 그리고 나머지 뭐 밀도법, 열전도도법, 자화율법 이렇게 나오는데 나머지는 모두 물리적 가스 분석계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 기체 연료의 연소 시 공기비의 일반적인 값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답은 2번입니다. 1.1에서 1.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비가 연료에 따라서 요 비율이 조금씩 다른데 처음에 나오는 게 기체 연료,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액체 연료,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게 미분탄,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게 고체 연료. 그래서 요 미분탄이 뭡니까? 고체 연료, 뭐 석탄 이런 것들을 잘게 부순 거를 전부 미분탄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때 공기비는 기체 연료가 1.1에서 1.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액체 연료가 1.2에서 1.4가 됩니다. 그 다음 미분탄이 1.2에서 1.3 정도가 되겠고요. 고체 연료가 이제 가장 효율이 안 좋으니까 공기가 많이 들어가죠. 1.4에서 2.0 정도가 필요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의 답은 요거 기체 연료니까 1.1에서 1.3이라 해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일러 1마력이란 1시간에 몇 킬로그램의 상당 증발량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선 답은 3번에 15.65kg/h가 되는데, 자, 이 상당 증발량이 왜 15.65kg/h인지 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 정도 전개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딱 알려드릴 거니까 잘 들으세요. 이후에는 관련된 문제는 저도 답만 알려드릴 겁니다. 사실상 외우고 넘어가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는데 한 번 정도만 딱 들어봅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상당 증발량의 뜻을 알려드리면 상당 증발량을 GE라고 하고요. 표준 대기압하에서 100도씨 포화수를 100도씨 건포화 증기로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1시간당 증발량을 나타내요. 1시간당 증발량이니까 kg/h죠. 시간당 발생 증발량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 증발량 공식을 써보면 GE는 539분의 G의 H2-H- 라는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표준 대기압하에서 100도씨 포화수가 100도씨 건포화 증기로 바뀔 때니까 이 100도씨 물의 증발 잠열이 얼마입니까? 539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건 뭐예요? 따지고 보면 G의 H2-H는 G 델타 H잖아요. Q는 G
델타 H와 같단 말이에요. 이거 뭐야? 유효열입니다. 유효열. 그래서 유효열량에다가 100도씨 증기로 바뀔 때 증발 잡열을 나눠버리게 되면 상당 증발량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단위로 쓰게 되면 위에 유효열이니까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밑에 거는 잡열이니까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될 겁니다. 그래서 킬로칼로리 날아가고 킬로그램이 역수치에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 상당 증발량 킬로그램 퍼 아워라는 1시간당 상당 증발량이 나온다. 100도씨 포화수가 100도씨 증기로 바뀔 때 이때 상당하는 증발량이기 때문에 상당 증발량으로 부르는 겁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그런갑다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 마력을 보자면 1bhp라고 해서 1보일러 마력입니다. 표준 대기압하에서 똑같죠? 100도씨 포화수 15.65kg을 1시간에 100도씨 포화 증기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1보일러 마력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00도씨 포화수, 이제 물이라 할게요. 그냥 편하게. 물이 뭡니까? 100도씨 포화 증기, 여기 포화 증기니까 100도씨 증기로 바뀔 때입니다. 증기로. 자, 이때 물의 양 얼마? 15.65kg이라고 했죠. 1시간당. 그래서 G가 15.65kg/h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필요한 열량을 제가 한번 구해볼까요? 100도씨에서 100도씨로 온도는 변하지 않고 물에서 증기로 상태만 변했어요. 그럼 잡열을 구하면 됩니다. 잡열 구하는 공식은 Q는 GR이라는 공식이었죠. 그건 그대로 넣어요. 자, G의 값이 15.65 kg/h입니다. 그 다음 곱하기 100도씨 물의 증발 잡열은 539죠. 그리고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될 겁니다. 그럼 킬로그램 사라지면서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나오죠. 열량. 그래서 구해보면은 8435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1보일러 마력은 8435 kcal/h구나. 그렇다면 이 1보일러 마력에 상당하는 증발량, 보일러 마력의 상당 증발량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15.65kg/h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 상당 증발량 구하는 공식이 G의 539분의 G의 H2-H'라고 했죠. 요거를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G의 H2-H-라는 거 유효열입니다. 그러면은 자, G는 유효열 Q로 바꿔 쓸 수 있죠. 그 다음 나누기. 자, 539는 증발 잡열이라 했어요. 기호로 나타내면 R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G를 한번 지워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요 공식 한번 보세요. Q는 GR이죠? 요거 바꿔 쓸 수 있습니다. G는 R분의 Q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자, 잡열이 뭐였습니까? 539 분의 뭐야? 유효열이 이거잖아요. 8435 이렇게 구해보면은 15.65라는 상당 증발량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도 상당 증발량으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공식이나 같은 거니까. 이제 이해가요? 결국은 하나의 공식입니다. 하나의 공식을 우리가 쪼개고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게 나오고 또 뭐 보시면은 뭐 이렇게 생긴 게 나오고 하는 거지. 알고 보면 하나의 공식에서 다 유도가 되는 것이고 결론은 뭐냐면은 기준이 같다는 겁니다. 표준 대기압하에서 100도씨 포화수를 100도씨 건포화증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표준 대기압하에서 100도씨 포화수를 100도씨 포화증기 또는 건포화증기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건포화증기, 포화증기 같은 말이에요. 이때 보일러 마력에서는 딱 기준을 줬잖아요. 15.65kg 1시간에 요게 이제 상당 증발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공식을 탁 틀어버리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정리합니다. 보일러 1마력은 1bhp란 것은 열량으로 나타내게 되면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요거. Q 8435 8435 kcal/h와 같은 것이고요. 상당 증발량으로 나타내면 이게 상당 증발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5.65 자, G는 15.65 kg/h가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이것만 알아두시면 된다라는 것이고 이게 왜 도출되었느냐 그 과정들을 제가 그냥 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좋게끔 한 번 정도 설명을 드린 거니까 그렇구나. 여러분들 강의하실 거 아니죠? 강의하시면 이런 거 알아야 되는데 강의하실 거 아니면 한 번 정도 듣고 그렇구나 하고 이것만 딱 알아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의 답은 상당 증발량 물어봤기 때문에 3번 15.65 kg/h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6번 보겠습니다. 복사난방에 사용되는 패널의 한 조당 길이로 가장 적당한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문제는 딱 수치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다 보니까 외워주시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40에서 60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온수 난방 방열기의 방열량 3600kcal/h, 입구 온수 70도씨, 출구 온수 온도 60도씨로 했을 경우 1분당 유입 온수 유량은 몇 kg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하도 많이 푸니까 이거 문제 Q는 GC 델타 T로 풀면 되겠구나 이런 게 탁 나오는데, 처음에는 공식이 뭐가 들어간지 많이 헷갈리시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조건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보게 되면 방열량이 3600kcal/h라고 했거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단위를 보니까 kcal/h라고 했으니 1시간당 발생 열량을 나타내죠. 요거 열량 Q구나. 이렇게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 열량이 3600kcal/h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온도차 좋네요. 70에서 60도씨. 그러면 온도차 델타 T라고 했죠. 델타 T는 항상 요 온도차가 나오게 되면은 높은 거에서 낮은 거 빼시면 됩니다. 자, 70에서 마이너스 60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도시가 되겠죠.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것은 1분당 유입 온수 유량이라 했기 때문에 G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G는 몇 kg per min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G라 하면 보통 무슨 순환량, 무슨 온수량, 증발량 이렇게 얘기했는데 통상적으로 kg per hour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한 번 더 난이도를 올려 꼬았죠. 그래서 min으로 최종적으로 구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당황하지 마세요. 이미 조건을 다 적어뒀으니까. 공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공식은 Q는 G C 델타 T라는 공식으로 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조건을 그대로 놓을게요. Q가 3600이에요. 자, 3600일 때 G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이에요. 그 다음 곱하기 이거 온수 난방이니까 물의 비열은 1이었습니다. 그 다음 곱하기 델타 T 여기 있죠? 70 빼기 60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때 일단 이항할 거예요. 이항하고 제가 단위 환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G를 구해야 되니까, 자, G는 어떻게 됩니까? 얘들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1 곱하기 70 빼기 60. 얘들이 내려가게 되고, 분의 3600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단위 환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 3600이 뭐예요? kcal per hour. 그래서 kcal per hour가 들어가고, 자, 물의 비열의 단위, kcal per kg에 도시가 되는 것이고, 자, 요거 온도차니까 도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울 수 있는 거 제가 지워볼게요. 도시 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킬로칼로리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킬로그램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역수치에서 킬로그램 per hour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최종 단위가 뭐가 나온다고요? 최종 단위는 킬로그램 per hour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묻는 건 뭡니까? 킬로그램 per min으로 구해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1시간은 60분이죠. 그럼 얘를 60분으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60분이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네. 그 말은 나누기 60 해줘라 이 뜻입니다. 그럼 나누기 60 해주면 이게 min per hour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min per hour 들어가면 hour 사라지고 킬로그램 per min이 되는 겁니다. 이거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려보면 알아요. 60분의 1 hour min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곱하기 1분의 60 한 게 결국은 60을 나눈 거랑 같은 거니까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요거 이제 여러분들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연습장에다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 보셔야 되고, 자, 최종적으로 해설에 나오는 공식으로 만들려면 방금 요거를 이 공식에다가 적용시켜 주는 거야. 그럼 밑에 곱하기 60을 한 게 결국 3600에서 60을 나눈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60 min per hour가 들어가게 될 테니까 어떻게 돼요? hour가 사라지고 min이 밑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킬로그램은 역수치에서 올라가게 된다. 이것도 다 번분수로 하면은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번분수 한번 합시다. 다들 아실 거라고 해서 넘어가려 했는데 왠지 그냥 넘어가면 저도 좀 찝찝해서 높아심에. 그래서 요거 안 지운 상태에서 제가 단위 다 써볼게요. 매니에 있는 게 킬로칼로리 per hour입니다. 요것도 이제 번분수 취해야 되니까 제가 편하게 킬로칼로리 per hour 나누기, 자, 밑에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비열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의 도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 곱하기 도시가 될 겁니다. 그 다음 곱하기 요거 min per hour, min per hour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을 붙였으면은 이렇게 붙였으면
도시가 이렇게 하나 올라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럼 이거 번분수니까 얘들 내리고 얘들 올리면 되죠. 그래서 내릴 거는 hour, 킬로칼로리, 도시, 민이 되고요. 그 다음 올릴 거는 겉에 거니까 킬로칼로리, 킬로그램, 도시, 아워가 되겠네요. 아이고 많다. 자, 그래서 하나씩 지웁시다. 킬로칼로리 지우고요. 아워 지우고요. 도시 지웠습니다. 남는 게 뭐죠? 남는 게 킬로그램 퍼 민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번분수까지 제가 해드렸어요.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구나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말고 이거 여러분들 연습장에 적어서 그대로 전개해가지고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게 돼요. 지금 해드리는 건 제 거잖아요. 제 실력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들 실력으로 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전개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킬로그램 퍼 민 나올 수 있게끔 해주세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 계산해 보면은 6kg 퍼 민이 나오게 되겠더라. 자, 그래서 7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보일러에서 측정한 배기가스 온도가 240도씨, 배기가스량이 100 노말 미터 삼승 퍼 아워이고, 자, 여기서 말하는 노말은 STP, 표준 대기압 상태를 노말 상태라 하는 겁니다. 뭐 별다른 뜻은 없어요. 그냥 노말 상태 가스를 나타낸다. 그래서 가스량을 미터 삼승 퍼 아워로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외기 온도가 20도씨, 실내 온도가 25도씨인 경우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손실량은 단 배기가스 및 공기의 비율은 각각 0.33, 0.31 킬로칼로리 퍼 노말 미터 삼승 도시다. 이렇게 이제 조건들을 많이 줬어요. 헷갈리라고. 그래서 이제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잘 골라내셔야 돼요. 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우선은 온도를 줬네요. 배기가스 온도, 뭐 외기 온도, 실내 온도 이렇게 줬는데 최종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배기가스의 손실 열량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봤잖아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연소실이 있습니다. 버너를 이용해서 연소를 시킬 거예요. 그 연소하고 나서 이제 연도와 연돌로 이렇게 버려지는 게 다 뭡니까? 배기가스다 라고 보면 돼요.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연소가스가 서서 이렇게 가면서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온도차를 한다면 이 배기가스에서 버려지는 열량을 구하고 싶다 하면 배기가스랑 실내 온도를 해야 돼요? 아니면 배기가스 온도랑 실외 온도를 해야 돼요? 당연히 실외 온도랑 관계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자, 여기 적으니까 헷갈리는데 결국 연소가스가 다르게 얘기하면 배기가스잖아요. 그 말은 배기가스 온도 또는 밀도라고 할게요. 온도랑 밀도랑 관계가 크니까 배기가스 온도와 실외 온도가 크다라는 거는 밀도 차가 크기 때문에 배기량이 크다. 그 말은 손실이 어찌 보면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배기가스 열량과 관계된 것은 실외 온도입니다. 실내 온도 쓰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델타 T 온도차부터 정리를 해본다면 요 델타 T는 큰 거에서 낮은 거 빼면 되는데 일단 큰 거는 배기가스 온도 240도씨가 될 거고요. 낮은 거는 외기 온도 20도씨, 실내 온도 25도씨라고 했는데 실내 온도는 관계없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빼기 실외 온도인 20도씨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델타 T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기가스량이 주어졌네요. 배기가스량을 우리가 G라고 했을 때 G 같은 경우는 100 노말 미터 삼승 퍼 아워가 됩니다. 자, 단위가 노말 미터 삼승으로 나와서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마세요. 일단 그냥 그대로 조건을 정리합니다. 어쨌든 이거 기체다 보니까 배기가스라는 기체다 보니까 킬로그램이라는 무게 단위를 쓴 게 아니고 최적의 단위를 쓴 것 뿐입니다. 거기다가 이 노말을 붙여놔서 헷갈려들 하시는데 그냥 없다 쳐도 돼요. 없다 쳐도 돼. 근데 법적으로 이거는 노말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왜 그래? 표준 상태가 아니면 기체 성상이 계속 변하니까 노말 상태로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G 델타 T를 줬으니까 이제 비열이 필요하네. 비열 이건 물이 아닙니다. 배기가스이기 때문에 배기가스의 비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단 배기가스 및 공기의 비열은 각각 0.33, 0.31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배기가스의 열 손실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배기가스의 비열 0.33 킬로칼로리 퍼 노말 미터 삼승
도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일 경우 또는 액체일 경우에는 킬로그램 도시가 되었는데 가스일 때는 노말미터 3승 도시가 되는 겁니다. 비열 자체가. 자, 그럼 조건 다 줬네. GC 델타 T 줬잖아요. 그러면 Q는 구합니다. 이제 G의 값이 100. 단위까지 적을게요. 밑에다 적읍시다. 노말미터 3승 per hour. 자, 곱하기 C는 0.33 킬로칼로리 퍼 노말 미터 3승 도시. 그 다음 곱하기 자 온도차 240 빼기 20 요 뭡니까? 도시가 됩니다. 자, 요렇게 곱하는 거죠. 그럼 단위 환산해 보면은 노말 미터 3승 노말 미터 3승 사라지고요. 도시 사라집니다. 그럼 뭐가 나오죠?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는 열량의 단위가 정상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여러분들 계산기만 잘 두드리시면 해당 문제 답은 7260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8번 문제는 뭐 사실상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조건을 여러 개를 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게끔 만들어 놓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8번 문제 답은 4번 7260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일러의 자동 제어 장치인 인터록 제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교재에서는 12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고요. 요 인터록 제어 꽤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어느 한쪽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동작을 정지시키는 제어 방식이다 라고 해서 나오죠. 그래서 조건이 맞지 않으면은 동작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A 조건이 있고 B 조건이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인터록 제어라는 거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좀 예로 들기 가장 좋은 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전단기나 프레스 같은 것들 있죠. 전단기라는 거는 철판이나 쇠를 넣어서 잘라내는 장치. 그 다음 프레스라는 거는 쇠를 눌러주는 장치입니다. 둘 다 어때요? 상당히 위험한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쓰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선은 전단기라고 가정합시다. 전단기는 작업할 때 손으로 철판을 밀어놓고요. 그 다음 손을 빼내고 발로 스위치를 밟습니다. 풋 스위치를 밟으면 전단기가 내려와서 이런 쇠붙이, 철판 이런 것들을 자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손을 넣고 이제 작업자가 피곤해. 손을 넣고 빼야 되는데 손을 넣은 상태로 발로 탁 밟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내려와서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A 동작이 예를 들어서 손이 들어가 있다. 전단기 안에 손이 들어가 있다. 그럼 좌우측에서 레이저 포인트를 막 쏴요. 그럼 이게 센서죠. 그럼 손이 딱 들어가게 되면 레이저 포인트에 손이 걸리죠. 그거를 딱 인식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B 동작 뭐예요? 풋 스위치를 동작시키지 마라. 그래서 손이 딱 들어가 있을 때 이 레이저 포인트 때문에 풋 스위치를 앞만 밟아도 이게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건이 갖추어졌죠. 손이 들어갔을 때는 B가 동작하지 않는다. 풋이 동작하지 않는다. 그 반대도 되죠. 손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풋 스위치를 동작시켜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이 이제 철판 밀어놓고 손 뺐으니까 이제 풋 스위치 동작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발로 탁 밟으면은 전단기가 내려와서 쇠를 탁 잘라주는 겁니다. 이게 인터록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전단기뿐만 아니고 우리 모터에도 쓸 수 있습니다. 모터 정회전 또는 역회전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터 정회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 상태에서 올리는 거고 역회전은 내부에 배관 내부에 있는 물을 비울 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동시에 동작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회전 시에 역회전 스위치를 바로 눌러버리면 만약 인터록이 안 돼 있다 하면은 이렇게 돌던 놈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돌려면 엄청난 부하가 걸리겠죠. 그래서 잘못하면 회로가 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A 동작 정회전 시에는 B 동작 역회전이 안 되게끔 인터록을 걸어주고 역회전 시에는 정회전이 안 되게끔 인터록을 걸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 보일러에서는 주로 보면은 뭐 실화가 발생했다거나 위급 상황이 생기면은 그 일종의 전자밸브죠. 그 연료 차단 밸브라고도 하는데 전자밸브를 차단시킴으로써 인터록 제어를 하게 되는 거고요. 뭐 프리포지, 포스트포지에 대한 인터록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론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뜻은 아시겠죠? 9번 문제 보시면 보일러의 자동 제어 장치인 인터록 제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구비 조건에 맞지 않을 때 다음 동작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안전밸브의 구비 조건에 대한 일반 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틀린 건 3번입니다. 안전밸브는 누구나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아무나 만지면 안 돼요. 안전밸브라는 게 뭐예요? 보일러에 이상 압력이 발생했을 때 설정치를 초과했을 때 안전밸브가 탁 열려줘서 내부의 증기를 빼가지고 안전을 지키는 건데 안전밸브가 한번 탁 열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부 증기가 순간적으로 빠져나가면서 안전밸브는 두 번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밀하게 딱 맞춰둬야 되는데 아무나 와서 조절한다? 이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전밸브는 아무나 함부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번에 틀린 것은 3번이고 나머지는 맞으니까 한 번씩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과열증기의 온도 조절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교재에서는 7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과열기랑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연소실이 있고요. 버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굴뚝, 연돌이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럼 내부에 있는 물을 끓이게 되겠죠. 이렇게 연소를 하면서 물을 끓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물이 끓었을 때 여기 이제 증기가 발생하는데 통상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건포화 증기가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건포화 증기를 여기에다가 연결해서 열교환을 한 번 더 시키게 되면은 빠져나갈 땐 뭐가 돼요? 과열 증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 장치가 과열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열기의 역할은 뭔가요? 건포화 증기를 나올 때 과열 증기로 만드는 장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과열기는 폐열 회수 장치죠. 연소하고 이렇게 배기 되어 나오는 버려지는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과열기뿐만 아니고 과제, 절공 모두 폐열 회수 장치가 되고 요 녀석들을 사용하게 되면 보일러의 효율도 높이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1번 문제에서 이 과열기에서 과열증기 온도 조절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요때 요 과열증기의 온도를 조정하고 싶은데 이 온도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 요걸 물어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해설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과열증기 온도 조절 방법이라고 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열가스량을 조절한다. 열가스 뭐예요? 이 연소되고 있는 연소가스량을 얘기합니다. 그럼 뭐 연료량이라든가 공기량을 조절해서 과열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과열 저감기 사용법이라고 해서 과열 저감기라는 별도의 장치가 있어요. 이 장치를 설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과열 전용 회로에 의한 방법이라고 해서 이 연도 내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과열기만 따로 빼서 연소가스를 되돌려서 우회를 시키더라도 이제 별도로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배기가스의 재순환 방법 좋은 배기가스를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연도를 바이패스 시키는 거예요. 일부를 되돌려서 이렇게 다른 쪽으로 우회시켜가지고 과열도가 너무 높으면 열용력이 너무 심해지니까 우회시켜서 과열기랑 열변하지 않게끔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화염 위치 조절 방법이라고 해서 화염의 각도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시면 과열증기에 습증기나 급수를 분무하는 방법. 그래서 열응력이 갑자기 너무 치솟으면 어쩔 수 없죠. 물을 뿌려서라도 식혀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서 11번에 과열증기의 온도 조절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과열증기를 통하여 열가스량을 댐퍼로 조절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 열가스량 조절법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2번에 저온의 가스를 연소실 내로 재순환시킨다. 요거 이제 바이패스법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과열증기에 찬 공기를 혼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찬 공기가 아니고 방금 우리 해설에서 봤듯이 습증기나 급수를 분무하는 겁니다. 공기를 이렇게 넣어서는 별 효과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고 4번 같은 경우는 연소실 내에서 화염을 위치로 바꾼다. 요런 항목도 있었죠. 자, 그래서 11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압입 통풍 방식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통풍 방식이라고 하면 이 연소가스가 연소하고 나서 이제 배기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때 배기를 어떻게 시킬 거냐, 배기 방법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기 방법, 통풍 방식을 할게요. 이 통풍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연 통풍 방식과 강제 통풍 방식이 있었죠. 그래서 자연 통풍 방식은 송풍기를 사용하지 않는 거, 그리고 강제 통풍 방식은 송풍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때
뭐 자연 통풍 방식은 쉬우니까 그냥 제쳐두고요. 우리 강제 통풍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압입, 흡입, 평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 세 가지의 차이점 뭐냐? 자, 강제 통풍 방식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압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소실이 이렇게 있으면, 연소실이라는 거는 우리가 연소를 하는 공간이에요. 불을 떼는 공간이죠. 그럼 공기를 넣어줄 건데 이 공기를 어떻게 넣어주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들어가서 이쪽으로 배기 된다라고 했을 때 송풍기를 여기 앞에 단에, 연소실보다 앞에 단에 연결하게 되면은 요런 거는 압입이라 그래요. 압입 통풍 방식. 왜? 이 앞쪽에서 이렇게 불어넣기 때문에 압입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연소실이 똑같이 있어요. 연소실이 있고 그 다음에 연도와 연돌이 뒤쪽에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앞쪽에도 덕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앞쪽이 아니고 송풍기를 뒤쪽에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요 앞에서 이렇게 당겨내는 거죠. 당겨내기 때문에 요거를 흡입 통풍이라 그래요. 흡입 또는 다른 말로 유인 통풍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리고 얘들 두 개를 다 합칠 수도 있겠죠. 연소실이 이렇게 있을 때 앞뒤로 이렇게 있으면 앞쪽에도 송풍기 연결하고 뒤쪽에도 송풍기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들 두 개 다 쓰는 거는 우리가 평형 통풍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송풍기를 두 개 쓴 이 평형 통풍이 가장 효율이 좋아 보이죠. 그래서 효율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좋은 게 평형 통풍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게 흡입 통풍, 유인 통풍이라고 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압입 통풍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압입 통풍 방식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불어넣기만 하거든요. 안쪽으로 불어넣기만 하기 때문에 이 연소실 내부의 압력이 정압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그리고 흡입 통풍은 계속 빨아당기기만 하기 때문에 우리 빨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대로 이제 컵 같은 거, 밀폐된 컵 빨아당기면 쭈그러들잖아요. 내부 압력이 부압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효율이 좋은 거는 흡입 통풍이에요. 왜 그러냐? 압입 통풍은 굳이 이제 넣지 않아도 되는 공기를 계속 불어넣다 보니까 이 정압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그럼 정압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 압력이 높아요. 그 말은 내부 압력이 높은 만큼 압력 손실도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얘는 걸린 부압만큼만 이렇게 통풍이 된다면 얘는 필요 이상의 압력이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압력 손실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 압력 손실이 크다 보니 흡입 통풍보다는 효율이 낮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평형 통풍 가장 좋고 그 다음 흡입 가장 낮은 게 압입. 물론 자연까지 포함을 시키자면 가장 안 좋은 거는 자연 통풍 방식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갑니다. 12번에 압입 통풍 방식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봅시다. 1번 배기가스와 외기의 비중량 차를 이용한 통풍 방식이다. 자, 비중량 차 뭡니까? 자연 통풍 방식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연도나 연돌 측에만 송풍기가 있는 방식. 자, 연도 어디? 여기 연도와 연돌 측에만 송풍기가 있다. 뒤쪽에 있네요. 흡입 통풍 방식이 됩니다. 그 다음 3번에 연소실 입구 측과 연돌 쪽에 각각 송풍기를 설치하는 방식. 그래서 입구 쪽과 연돌 쪽에 양쪽에 있다라는 거죠. 평형 통풍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연소실 입구 측에만 송풍기가 있는 방식이다. 자, 그게 뭡니까? 바로 압입 통풍 방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수간 보일러 중 자연순환식 보일러에 속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런 문제는 항상 제가 교재 39페이지를 참고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9페이지 보면 표로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 표 하나만 딱 외우고 있더라도 이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풀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자연순환식, 강제순환식 관류보일러를 나눴고요. 이때 자연순환식은 다쿠마, 요게 이제 타쿠마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쿠마, 스네키치, 바브코, 이동D, 이동A, 가르베 보일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강제순환식은 베록스, 라몽트가 있었죠. 그래서 강제순환식 같은 경우는 제가 강제, 라베 요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된다라고 했고요. 라몽트, 베록스. 그 다음에 관류보일러는 벤슨, 슐저, 이거 쓸저로 나왔는데 슐저라고도 합니다. 슐저, 엠모스, 람진 또는 램진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 소형 관류 보일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류 보일러 같은 경우는 벤, 슐, 에, 진 이렇게 외워달라라고 했었죠. 그래서 벤슨, 슐저, 엠모스, 램진입니다. 그리고 소형 관류 보일러는 관류 보일러인 거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외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었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 번 정도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3번으로 돌아가서 수간 보일러 중 자연순환식 보일러에 속하는 거라고 했네요. 자연순환식이면 여기 메뉴에 있는 거 다쿠마 스네키치, 바브콕, 2동D, 3동A, 가르베 중에서 하나가 나오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4번이 되겠네요. 다쿠마 보일러 또는 뭐 타쿠마 보일러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 나머지는 뭐 1번의 쓸저 보일러 같은 경우는 관류 보일러고 2번의 베록스 같은 경우는 강제 순환식 보일러죠. 여기 베록스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의 벤슨 같은 경우도 뭐예요? 관류 보일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4번 보겠습니다. 건물의 난방부하를 계산할 때 검토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냉방부하, 난방부하가 있었는데 이전에도 한번 정리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보다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할게요. 요게 이제 실입니다. 건물 내부 실인데 이 난방을 하는 계절은 겨울철이죠. 겨울철에 우리가 난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름철에 뭐래요? 여름철에 우리는 냉방을 하게 되죠. 자, 그 조건들을 하나씩 따져보는 겁니다. 자,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가 실외 온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여름철엔 반대죠. 실외 온도가 더 높아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실외부 온도가 낮을 것이고 여름철에는 내부 온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여름철부터 보면 이 열이라는 것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하려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뜨거운 열이 자꾸만 들어와요. 자꾸 들어오니까 우리가 냉방을 한다라는 것은 내부에 발생된 이제 뜨거운 열량이죠. 들어온 뜨거운 열을 제거해 주는 거를 냉방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냉방 부하라는 것은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이 뜨거운 열을 제거해 주는 게 냉방 부하라는 거죠. 그래서 냉방 부하는 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뜨거운 열량. 그래서 간단히 하면 그 뜨거운 거, 뜨거운 거 제거해 주는 게 냉방 부하다. 이 뜨거운 게 결국은 냉방 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난방이라는 것은, 겨울철 난방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실내에 있는 뜨거운 열기가 차가운 쪽으로 이동해서 나가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실내 열량이 손실된다라고 하고, 난방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손실된 열량을 우리 방열기를 통해서, 이게 방열기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열을 공급해 줌으로써 이 손실된 열량을 보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난방부하라는 것은 난방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이 뜨거운 열이 문제가 아니고 바깥에 있는 이 차가운 열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난방부하라는 것은 결국은 차가운 열량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방부하라는 거는 결국은 차가운 열량이 이 부하가 된다 라는 겁니다. 난방을 해야 되는 이유 또는 냉방을 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하시면 부하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 난방부하는 차가운 놈, 여름철 냉방부하는 뜨거운 놈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건물의 난방부하를 계산할 때 검토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를 찾아라 했네요. 자, 1번에 건물의 위치와 주위 환경 조건. 그렇죠. 건물의 위치와 주위 환경 조건에 따라서 난방부하는 바뀔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난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건물은 1층짜리 단독주택인데 양옆으로 63빌딩이 서 있어요. 그럼 햇빛 다 가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너무 춥죠? 태양열이라도 조금 들어와 주면은 난방부하가 작을 텐데 주변에 높은 건물이 있으면은 난방부하가 훨씬 커지는 겁니다. 햇빛을 다 가려버리니까.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번 맞는 거고. 그 다음 2번에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죠. 뭐 창문이 많으냐 아니면 벽체 콘크리트로 타설되어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3번에 마루 등의 공간, 그렇죠.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전도 열량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난방부하랑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전열, 조명에 의한 열량 취득이라고 돼 있는데 전열이라는 거는 뭐 우리 전열기 생각하셔도 되죠. 실내에 설치한 겨울철에 추운 전열기, 따뜻한 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로라든가 실내에 설치된 조명에서 열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뭐라 했어요? 난방부하라는 거는 차가운 놈인데 실내에 설치된 전열기나 전등 같은 경우는 열을 낸단 말이에요. 걔들은 부하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14번에 난방부하를 계산할 때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거, 난방부하가 아닌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강제순환식 수간 보일러인 라몽트 보일러의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은 해설 한번 볼게요. 라몽트 보일러라고 해서 강제순환식 수간 보일러에 속하며 순환펌프로 여러 개의 강수관에 경제적으로 물을 보내는 방식으로 순환비는 4에서 10 정도로 관배열의 경사 순서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 보일러로 라몽트 노즐을 설치하여 송수량을 조절한다. 그래서 라몽트 노즐을 설치하기 때문에 라몽트 보일러고요. 수관 내 유속이 빠르고 간석의 부착이 적다라는 특징이 나오죠.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갑니다. 강제순환식 수간 보일러인 라몽트 보일러의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자, 1번 압력의 고적, 관 배치, 경사 등의 제한이 없다. 이 강제순환식이기 때문에 펌프로 어디든지 물을 이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한이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 2번에 보일러 높이를 낮게 설치할 수 있다. 낮게 설치하더라도 강제순환식이니까 펌프로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용량에 비해 소형으로 제작할 수 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소형으로 제작해도 충분한 용량을 뽑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강제순환식이니까. 그래서 1, 2, 3번은 다 맞는 거고요. 4번에 보시면 수관 내 유속이 느리고 관석 부착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해설에서 보셨듯이 수관 내 유속이 빠르고 관석의 부착은 적은 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요것도 자연순환식이랑 비교할 수 있어요. 자연순환식은 어때요? 유속이 느리고 이게 순환이 잘 안 되니까 관석 부착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강제순환식에 대한 특징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15번에 강제순환식 수간 보일러 라몽트 보일러의 특징으로 틀린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휘발성 물질의 증기가 다른 작은 불꽃에 의하여 불이 붙는 가장 낮은 온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돼 있는데 답은 인하점이 되겠죠.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착화점, 인하점, 연소점, 유동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연소점이나 유동점은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착화점과 인하점의 개념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화점 또는 발화점이라고도 하는데 자 보시면은 불씨가 없이 점화하는 최저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하점은 뭐냐면은 불씨가 있을 때 점화하는 최저 온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하점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라이터로 탁 불을 붙일 때 이 라이터의 불꽃을 이용해서 붙일 수 있는 최종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착화점 또는 발화점 요 녀석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을철에 보면은 산불 많이 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습도도 낮고 낙엽이 바싹 말랐어요. 그 상태에서 햇볕이 내리쬐면은 낙엽의 이제 발화 온도를 넘겨버리면 불꽃이 없는데도 지 혼자 자연 발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자연 발화라고 하는 이유가 발화점에 의해서 불이 붙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요? 불씨 없이 점화하는 최저 온도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번에서는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휘발성 물질의 증기가 그 다음이 중요하죠. 다른 작은 불꽃에 의해 불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씨가 있으니까 불꽃에 의해 불이 붙는 가장 낮은 온도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1번 인하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 온수 보일러의 온수순환 펌프는 원칙적으로 어디에 설치되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온수순환 펌프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일러의 환수 주간에 설치하게끔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보일러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송수 주간을 이용해서 온수를 보낼 겁니다. 이때 어디로 보내요? 방열기 쪽으로 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열기 안에서 코일 형식으로 이렇게 방열을 시키고 이렇게 되돌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온수를 보내어주는 요 배관들 이렇게 온수를 보내어주는 수평 주간이 있죠. 그래서 요 수평 주간을 우리는 송수 주간이라고 불렀어요. 보내어준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되돌아올 때 이 되돌아올 때 수평 주간을 환수 주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온수순환 펌프는 어디에 설치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온수순환 펌프 같은 경우는 환수 주간 그래서 보일러 가까이에 설치해 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온수 보일러뿐만 아니고 증기 보일러도 동일해요. 만약에 이게 증기 보일러라고 한다면 안에 있는 급수를 끓일 겁니다. 그러면 증기가 발생되겠죠. 그래서 증기를 보내어 주는 관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증기관이라 불러요. 주증기관으로 방열기까지 증기를 보내어주고 여기 증기가 방열을 하게 되면 응축수가 되겠죠. 뭐 엄밀히 따지면 응축수랑 증기랑 일부 섞여 나올 건데 그런 거는 배제를 합시다. 그래서 주증기관에서 증기를 보내어 방열을 시키면 자, 요 뒤편에서는 응축수가 나온다.
그러면 이 응축수를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펌프를 쓸 겁니다. 어디서? 강제순환 방식에서. 강제순환식 또는 뭐 진공한수식 이런 게 있었죠. 우리 전기 보일러에서는. 자,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펌프는 보일러의 환수 주간에 설치한다라는 것이고, 이게 전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전기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요 환수 주간이 수면보다 낮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어? 수면보다 이렇게 높게 와서 내려올 수도 있죠. 이때 환수 주간, 수평 주간은 환수 주간이라 그래요. 이 환수 주간이 수면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 건식이라고 배웠고, 낮은 위치에 있으면 뭐라고 배웠습니까? 습식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온수 보일러라고 했지만 온수 보일러 하면서 전기 보일러까지 같이 정리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7번 문제 답은 온수순환 펌프는 원칙적으로 환수 주간에 설치한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해설해 보시면 그 외에 순환 펌프 설치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일러 연소 시 화염 유물을 검출하는 플레임 I에 사용되는 화염 검출 소자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화염 검출 장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플레임 I가 있었고, 그리고 플레임 로드가 있었고요. 스택 스위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 플레임 I의 종류를 물어본 건데 엄밀히 따지면은 화염 검출 시 사용하는 소자를 물어본 건데요. 자, 요 플레임 I라는 것은 영어 I. 그래서 영어로 I가 뭡니까? 요 눈을 뜻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무엇을 봅니까? 빛을 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빛을 본다라고 해서 빛광자, 우리가 흔히 플레임 I라 하면 강정관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정관 역시도 플레임 I의 검출 소자 중 하나인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플레임 I, 광정관 이렇게 연상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플레임 I의 이제 검출 소자의 종류로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황화 카드뮴 셀이라고 해서 기호가 뭐예요? S죠, S. 그리고 CD라는 게 뭐겠어요? 카드뮴을 뜻합니다. 셀. 그래서 황화 카드뮴 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황화 납셀이 있어요. 자, 이때 S죠. 그 다음에 PB라는 게 뭐예요? 요게 이제 납의 화학 기호가 됩니다. 그리고 셀이죠. 그래서 황화 납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광정관, 자외선 광정관 이렇게 나뉘는데, 뭐 사실 나눌 거 없습니다. 광정관 속에 자외선 광정관도 있고 적외선 광정관도 있는데, 흔히 적외선 광정관 같은 경우에는 빛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4번은 요 3번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간혹 필답형에서는 요걸 나눠서 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는 거니까 그냥 종류 물어볼 때, 검출 소자 종류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광정관 하면은 자외선 광정관인 거예요. 왜? 적외선은 빛 에너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근데 굳이 이제 분류를 하자면 이제 자외선 광정관이 광정관에서 떨어져 나올 수도 있다. 이거는 필답 문제, 우리 에너지 기능사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사실상 기능장에서는 또 잘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냥 우리 필기 공부하면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답형에서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플레임 I의 검출 소자 네 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이거 없으면 어떻게 돼? 세 가지밖에 못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나 더 만들자면 이렇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18번 문제 다시 한번 봅니다. 보일러 연소 시 화염 유물을 검출하는 플레임 I에 사용되는 화염 검출 소자가 아닌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PBS 셀 뭐죠? 황화 납셀. 3번에 CDS 셀은 황화 카드뮴 셀. 그 다음에 4번에 광정관이 되겠죠. 아닌 것은 2번, 요런 거 없는 겁니다. PUS 셀 이런 거 없어요. 자, 그래서 18번에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 트랩의 선정 시 최고 사용 압력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기계식 트랩은 조기마모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통 최고 사용 압력의 몇 % 정도까지 적용하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정도만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보일러, 특히나 전기 보일러잖아요. 트랩을 쓴다라는 건 전기 보일러거든요. 이 전기 보일러 같은 경우는 최고 사용 압력이면 엄청나게 고압입니다. 이 고압 전기,
물론 이제 트랩이라는 게 방해라고 나서 이제 응축수 환수 라인에 설치가 되긴 합니다만 이 최고 사용 압력이 응축수 환수 라인에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에 어떻게 돼버리겠어요? 트랩이 금방 고장나 버리겠죠. 물론 방해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최고 사용 압력까지 올라갈 일은 잘 없지만 혹시나 뭔가 이상이 생겨서 갑자기 이상 고압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 사용 압력 그대로 트랩 쪽으로 가지 못하게끔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설정 압력이 몇 % 정도까지 적용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건데 결론은 최고 사용 압력의 70%까지는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0%보다 더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더 올라가 버리니까 쉽게 고장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설에 한번 보시면 플로트 트랩, 버킷 트랩과 같은 기계식 트랩은 최고 사용 압력의 70% 정도까지 작용하는 것이 트랩의 조기 마모 및 손상을 방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0%를 넘어가면 금방 고장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19번의 답은 4번 70%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가압수식 집진장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압수식이라는 거는 집진장치라는 게 뭐예요? 집진장치는 먼지를 제거하는 장치죠. 이때 가압수라는 게 뭐예요? 물을 뿌려서 먼지를 제거한다 라는 겁니다. 통상 보면 연도 내부에 폐가스가 나올 때 이 폐가스 안에 먼지, 이물질, 연기 이런 것들이 섞여 있잖아요. 이때 그거를 그대로 방출해버리면 대기오염으로 이어져 버리니까 그 중간에다가 이런 집진장치들을 설치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압수식은 물을 뿌려가지고 안에 있는 분진, 먼지를 제거하는 장치구나. 자, 그렇다면 가압수식 집진장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자, 가압수식은 외우는 거 쉽습니다. 자주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외웁니까? 벤, 사, 제, 충, 분 요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왠지 모르시더라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제 이론 강의 들어보셨다면. 그래서 벤사제 충분 요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가압수식 물을 뿌리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벤튜리, 스크러버, 그리고 사이클론, 스크러버. 사이클론도 꽤 많이 나오죠. 이렇게 원심력에 의해서 집진을 하는 장치. 그 다음에 제트, 스크러버, 그 다음에 충전탑, 그리고 분무탑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서 영어로 스크러버라는 거 있죠. 스크러버. 그래서 스크러버란 자체가 물을 뿌려주는 장치, 분사해주는 장치를 모두 통칭해서 스크러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20번에 다시 돌아가서 다음 중 가압수식 집진장치가 아닌 것은 자, 1번에 벤튜리 맞고 2번에 사이클론 맞고 3번에 제트도 맞습니다. 아닌 것은 4번에 로터리 스크러버 이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보겠습니다. 보일러 설치 시 보일러의 압력계에 연결되는 증기관으로 황동관을 사용할 수 없는 증기 온도는 몇 도씨일 때인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증기관을 연결하는데 황동관을 쓸 수 없는 그 증기 온도는 몇 도씨 이상일 때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교재에는 83페이지에 나오고요. 해설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저랑 같이 한번 보고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해설해 보시면 압력계 연결 시 주의사항이라 해서 1번에 보시면 사이폰관의 안찌름은 6.5mm 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압력계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 기호를 우리가 P라고 하죠. 흔히 압력계. 그러면 이 안쪽에 지침이 있을 겁니다. 이때 압력계를 보일러에 연결한다라고 치면 자, 보일러에다가 이렇게 바로 직결 연결하는 게 아니고 통상 어떻게 합니까? 여기 가운데 돼지 꼬리 모양으로 꼬여있는 사이폰 관을 연결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이폰관을 왜 연결하느냐? 사이폰관 내부 구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자, 이 사이폰관을 연결하는 이유는 사이폰관 내부에 이렇게 물이 차 있죠. 그럼 이 물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만약에 사이폰관이 없다 치면 이 내부에서 물이 증발해가지고 고압증기가 바로 압력계 쪽으로 전달될 거 아닙니까? 이때 고압증기 압력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압력계가 얼마 사용하지 못하고 금방 고장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고압 압력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더라도 요 안에 차 있는 물이 압력을 일부 흡수하고 보내주기 때문에 압력계가 쉽게 고장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압력도 흡수하지만 이 뜨거운 증기잖아. 과열된 증기가 들어와 버리면 압력계 내부의 부르동간 압력계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나서 다시 되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과열에 의한 고장도 막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증기가 식으면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이폰관이 되는 것이고, 이 사이폰관 같은 경우에는 안찌름 최소 6.5mm 이상으로 설치를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게 되면 압력계의 연결관은 동관 안찌름 6.5mm, 간관 안찌름 12.7mm 이상으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이폰관이 아니고 사이폰관 밑에 당연히 보일러까지 연결되는 요 배관이 있을 겁니다. 요 배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만약에 재질이 동관인 경우 요 안찌름을 최소 6.5mm 이상으로 해주세요 라는 거고, 만약에 간관인 경우에는 안찌름을 12.7mm 이상으로 해주세요, 요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이제 이번 문제랑 관계가 있는 건데, 증기 온도가, 자, 기준을 적어 드릴게요. 여기다가 적을까? 483 켈빈이고 도시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10도씨가 됩니다. 자, 이 경우 이거를 넘을 때, 초과했을 때, 넘었을 때에는 황동관 또는 동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황동관 또는 동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 불가, 사용하면 안 된다. 왜 그래요? 열에 의해 변형이 일어날 수 있고 잘못하면 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녹는 일은 크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텐데, 보통 보면 열에 의해서 배관에 변형이 생깁니다. 배관에 변형이 생기면 어떻게 돼? 이음부가 깨어져 나갈 확률이 높죠.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0도씨 밑으로는 황동관 또는 동관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이상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불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나왔죠. 21번의 답은 여기선 도시로 물어봤기 때문에 210도씨, 답은 3번이 되고, 나머지 우리 해설의 4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4번에 보시면 압력계와 연결되는 증기관은 최고 사용 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배관들은 당연히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을 견뎌야 되죠. 최고 사용 압력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배관이 탕 터져버리면 곤란한 겁니다. 자, 그래서 21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3번 210도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보겠습니다. 방열기의 상당 방열 면적이 300제곱미터인 증기 난방에 적합한 응축수 펌프의 양수량은 약 몇 리터 퍼 민인가? 단 사용 증기의 증발 잠열은 533.2kcal/kg이고 배관에서 생기는 응축수량은 방열기의 응축수량의 30% 정도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일러에 사용하는 펌프의 양수량, 그냥 펌프의 용량을 구해라, 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대표적으로 보일러의 그 펌프 용량이라 하면 방열기에서 발생한 응축 수량과 배관 내부에서 발생한 응축 수량을 합쳐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해설 위주로 볼 건데,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선은 응축수 발생량입니다. 응축수 발생량 이라고 나오는데, 엄밀히 따지면 요게 방열기에서 발생한 거예요. 방열기 응축수 발생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설에는 그냥 응축수 발생량이라고만 나오는데 요게 방열기 내부에서 발생한 응축수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공식을 쓰느냐 하면은 잠열 구하는 공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증발 잠열을 줬죠. 그래서 Q는 GR이라는 잠열 구하는 공식으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 Q는 GR을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만약에 응축 수량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Q는 열량이고 G는 뭔 양이죠. 그 다음에 R은 잠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응축 수량이라 하면 G를 구해라, 요 뜻입니다. 그래서 G는 R이 내려가니까 R분의 Q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단위로 쓰게 되면 요 Q가 kcal per hour가 될 거고 열량이죠. 그 다음에 잠열이 kcal per kg으로 우리가 엔탈피 값이랑 같다라고 있습니다. 단위가 엔탈피랑 같죠. 그리고 요거 환산해 보면 나누니까 kcal 사라지고 kg은 역수치에서 올라가니까 결국 뭐가 돼요? kg per hour라는 양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무슨 양입니까? 만약에 이 열량을 우리가 방열기에서 발생한 열량으로 구해준다면 요 kg per hour는 뭐가 되죠? 당연히
방열기에서 발생한 응축 수량이 되겠죠. 요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방열기에서 발생한 응축 수량 G는 자, 잠열 R은 얼마입니까? 보기에서 세 번째 줄에 증발 잠열은 533.2 요렇게 줬죠. 533.2 kcal/kg이 된다라는 거고 분해. 자, Q는 얼마냐? Q라는 건 열량이라고 따로 주지 않았어요. Q라는 거 우리 통상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열량이라는 거는 그냥 난방부하를 생각하셔도 돼요. 난방부하, 유효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조건을 하나 줍니다. 어떤 조건을 줬느냐 하면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방열기의 상당 방열 면적을 줬어요. 자, 상당 방열 면적이라 하면 우리가 EDR이라고 불렀죠. EDR. 그래서 EDR이 지금 300 제곱미터다라고 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힌트가 뭐냐면은 증기난방이라고 줬어요. 그럼 증기난방 스몰 Q가 얼마죠? 표준 방열량을 알 수가 있죠. 650 kcal/m 자승 hour라는 표준 방열량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EDR이 상당 방열 면적 또는 표준 방열 면적이 되니까 스몰 Q는 자연스럽게 표준 방열량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구나. 요런 이제 힌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난방부와 Q를 구하는 공식이 또 하나 있었죠. 스몰 Q 곱하기 A 라고 하는 공식이 있었는데 이때 스몰 Q라는 게 표준 방열량이 된다면 요 A는 자연스럽게 EDR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스몰 Q가 650, EDR이 300.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돼? 650 kcal/m 자승 hour 곱하기 300 미터 자승 이렇게 곱하면 이 사라지면서 뭐가 돼요? kcal/h라는 난방부하 여기서 말하는 열량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난방부하가 결국은 뭔데요? 방열기 방열량이잖아요. 그래서 kcal/m 자승 hour라는 게 표준 방열량이라 해서 이 방열기 1제곱미터당 발생 열량이니까 여기다가 면적 곱하면 뭐예요? 난방부하 Q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넣어 줄게요. 자, 650 kcal/m 자승 hour 곱하기 300 제곱미터가 결국 뭐가 된다고요? Q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헷갈려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하나 이 공식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추적해 나가면 나중에 되면 이제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머릿속에 탁탁 떠오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 단위 환산해 보면 미터 자승 사라질 거고요. 킬로칼로리 사라질 거고요. 킬로그램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퍼 아워라는 응축 수량이 나오죠. 어디에? 방열기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보게 되면 그 값이 365.7 kg per hour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방열기에서 발생한 응축 수량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로만 하니까 여러분들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그려드려 볼게요. 자, 보일러가 이렇게 있어. 간단하게 해야 되니까 방열기는 하나만. 그래서 이렇게 보내어준다 라고 하고요. 여기서 환수되어 나온다 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증기난방이라 했으니까 요게 주증기관 그리고 요게 환수주관이죠. 환수주관이라고 봤을 때 자, 여기 방열기에서 발생되는 물론 들어갈 땐 증기로 들어가는데 방열하고 나면 뭐가 돼요? 발생하는 응축수량이 있을 거예요. 응축수량.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처음 구해준 요 1번입니다. 자, 요게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상 이게 엄밀히 따지면 일부는 증기랑 섞여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일부 증기는 어떻게 된다고? 요 배관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응축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트랩을 거치면서 응축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방열기 안에서 발생하는 응축 수량에다가 요 배관 환수되면서 발생하는 응축 수량을 더해준다. 그 환수되면서 발생하는 응축수가 뭐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배관 내에서 생기는 응축수량 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2번이라고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번에 보시면 응축수 펌프의 양수량 응축수 펌프 양수량 최종값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방열기에서 발생한 응축 수량을 구했잖아요. 여기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배관에서 발생한 응축 수량만 더해주면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우선은 방열기에서 발생한 응축 수량 365.7 요게 방열기 여기 위에 응축 수량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방열기에서 발생한 응축 수량이다.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 해설에는 곱하기 1.3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1.3은 어디서 나왔느냐? 자, 문제에 보시면은 맨 마지막 줄에 나와요. 배관에서 생기는 응축 수량은 방열기에서의 응축 수량의 30% 정도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을 곱해줌으로써 30%를 가산해주는 개념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잘 안 가죠. 저도 처음에는 이런 거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공식으로 푸셔도 되고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배관 내에서 생기는 응축 수량이라는 거는 요 방열기에서 생기는 응축 수량의 30%라 했어요. 그러면 365.7 곱하기 30% 우리가 백분율 바꾸면 어떻게 돼? 하나 둘 하면은 0.3이 되는 거죠. 그래서 0.3 하게 되면은 그 X값이 나올 겁니다. 그럼 요 X값이 뭐란 뜻이에요? 배관 내에서 생기는 응축 수량이란 뜻이에요. 왜? 이 전체의 30%니까 말 그대로 문제에서 배관에서 생기는 응축 수량은 방열기에서 생기는 응축 수량의 30%의 값과 같다라는 거죠. 그럼 요 X값을 여기에다가 더하기 X 하셔도 돼요. 근데 곱하기 1.3을 한다는 개념은 뭐냐면은 자, 만약에 요 공식대로 하게 되면 365.7 곱하기 0.3 하게 되면 이 X값이 나오잖아요. 즉 30%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계산기 또 들어보세요. 100 곱하기 0.3 해보세요. 그럼 얼마 나와요? 30 나오잖아요. 요 값이 30%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200 곱하기 0.3 하면 얼마 나올까? 3이 6이니까 60 나올 겁니다. 이게 200이 30%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365.7에 0.3 했다라는 거는 요 값의 30%라는 값이죠. 그러면 이 전체에 더하기 30% 값을 더했으니까 뭐야? 이 방열기 응축 수량이랑 배관 내에 생기는 응축 수량을 더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더욱 간소화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전체 100이잖아요. 그죠? 전체 100 중에 더하기 30%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더하기 30% 값을 해보면은 결국 뭐예요? 자, 둘 다 퍼센트입니다. 자, 130%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백분율로 바꾸면 하나, 둘, 100 나누는 거니까 결국은 130%의 값으로 바꾸려면은 1.3배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365.7 곱하기 1.3을 하게 되면 100% 더하기 30% 한 거니까 총 값이 어떻게 돼? 요 전체에서 요 X값 한 거랑 같은 개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해해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설명해드려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그냥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아예 전체 값에서 0.3 해가지고 X값 구해서 더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은 방향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풀이라는 게 특히나 수학 공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어요. 결국은 단위를 맞추는 게임이 될 거고 그 단위를 이해를 하고 또 푸는 방법을 아시게 되면 이런 방법으로도 풀 수 있고 저런 방법으로 풀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이 답이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자신한테 맞는 방법으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요 전체 100%에서 1.3 해줬다라는 거는 30%를 더한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은 130%.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100이라는 거는 이 방열기에서 발생한 응축 수량, 30이라는 거는 배관 내에서 발생한 응축 수량이니까 전체 보일러의 응축 수량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응축수 펌프의 양수량, 전체 양수량을 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해설대로 쭉 풀어나갑시다. 그래서 나누기 해설에서는 보시면은 60을 나눠줬어요. 왜 그럴까? 자, 요 값으로 구하게 되면 단위는 kg per hour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앞에서 kg per hour로 구했으니까요. 근데 보기에서는 뭘로 구하라 했어요? 리터 per min으로 구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hour를 min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60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얘가 min per hour가 될 테니 hour가 사라지면서 kg per min이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물이라는 녀석은 1kg이나
1리터나 같다라고 했죠. 그러니 우리가 킬로그램 퍼 민으로만 바꿔줘도 리터 퍼 민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이 해설 맨 끝에 보시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펌프 용량 계산 시 토출 유량의 3배에 해당되는 유량을 기준으로 압력 손실을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즉 응축수 펌프 전체 용량이란 것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방열기에서 발생한 응축수량, 배관에서 발생한 응축수량을 더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곱하기 3배 되는 용량으로 설치해줘라 라는 겁니다. 이거 법적 기준이에요. 그래야지 넉넉하게 환수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곱하기 3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공식이 나왔으니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잘만 두드려 본다면 최종 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23.8 킬로그램 퍼 민이 나올 텐데요. 요 킬로그램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물일 때는 리터로 바꿔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반올림하게 되면 24가 나오겠죠. 자, 그러니 22번의 답은 1번 24리터 퍼 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 보겠습니다. 보일러 급수장치의 하나인 인젝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인젝터라는 거는 일종의 무동력 급수장치 중 하나였죠. 그래서 이전에도 몇 번 나왔던 문제 중 하나인데 요 인젝터라는 거는 그 증기 보일러에 사용을 하게 되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보일러입니다. 증기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를 우리가 사용하는 증기는 주증기관을 통해서 방열기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유효 증기가 될 거고, 이 중에 일부 증기를 우리가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냥 남겨두면 버리기 아까우니까 일부 증기를 이쪽으로 되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쪽 뭡니까? 요게 인젝터란 말이에요. 인젝터 내부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인젝터의 작동 순서라는 걸 이전에 나왔던 문제에서 알아봤었는데 어떻게 했었어요? Z자로 출구 밸브, 급수 밸브, 증기 밸브, 핸들 순으로 조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Z자, 요렇게 Z자로 동작을 시키게 된다라고 했었고, 만약에 반대로 인젝터를 멈출 때, 닫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 역순이라 했죠. 핸들, 증기, 급수, 출구 밸브 순으로 조작을 하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처음에 출구 밸브를 열면은 이쪽이 이제 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급수 밸브를 열게 되면은 급수가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물론 여기 압이 없다면은 올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이론상 여기까지 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자, 그 다음에 증기 밸브를 여는 거죠. 그럼 이쪽 편에서 증기가 이렇게 공급이 될 겁니다. 자, 고압 증기가 이렇게 들어와 주게 되는데 아직까지 공급은 안 돼요. 자, 이때 핸들을 서서히 열어서 증기를 공급시켜주면 어떻게 된다? 여기 순간적으로 직경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교축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압력과 온도가 순간적으로 확 떨어지게 되면서 이 부분이 진공이 됩니다. 진공이 되니까 급수가 이렇게 쭉 빨려 올라오는 거겠죠. 빨려 올라와서 증기와 함께 이렇게 출구 쪽으로 치출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증기가 이렇게 진공을 잡아서 물을 이 급수를 해주는 건데, 이때 증기는 고온고압이기 때문에 급수를 일부 예열해서 넣어주는 효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수를 일부 예열해서 열 효율을 높여주기도 하고, 어차피 남는 증기, 잉여 증기를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쉽게 급수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서 이러한 인젝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인젝터는 벤튜리 원리를 응용해서 증기를 분출하고 그 부분의 압력 강화로 생기는 진공. 자, 여기서 진공이 잡힌다 했죠. 교축이 되니까 압력 온도 떨어진다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교축되면서 엔탈피는 일정해요. 에너지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압력과 온도가 떨어지면서 순간적으로 진공이 잡히고 그로 인해 급수가 행해지는 형태다. 맞아요. 그래서 진공을 이용하여 물을 빨아 올린다. 맞겠고요. 그 다음 2번. 응축 작용에 의해 보유하는 열 에너지를 물에 주어 고속의 수류를 만들고 이를 압력 에너지로 바꾸어 보일러의 급수를 한다. 요것도 맞는 말입니다. 말이 어렵긴 한데 그렇구나 하시고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3번에 인젝터는 일반적으로 급수압력 1MPa 미만이면 작동 불량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틀린 건 요 놈입니다. 1MPa 미만이 아니고요. 자, 통상적으로 1MPa 이상일 때 작동 불능. 자, 요거 작동 불능입니다. 작동 불능 원인이 된다. 그리고 압력이 너무 낮아도 안 돼요. 어느 정도 0.2MPa보다 낮아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압력이 너무 높을 때는 이 증기가 공급은 되는데 교축이 되더라도 진공압력까지 안 떨어질 수 있어요. 여기를 진공시켜서 물을 빨아 올려야 되는데 진공압력까지 안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급수가 행해질 수가 없겠죠. 진공이 안 되니 물이 안 빨려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때 동작불능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0.2MPa보다 낮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낮으니까 이게 분출을 못 하겠죠. 증기를 분출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동불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니 인젝터란 것은 결과적으로 1MPa보다는 낮고 0.2MPa보다는 높은 증기로 운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해설에도 보면 나와요. 인젝터는 증기압이 너무 낮거나 얼마? 0.2MPa 이하, 또 높으면 1MPa 이상 일 때 작동불능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인젝터는 일반적으로 급수 압력 1MPa 미만이 아니고요. 이상이면 작동 불능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틀린 게 3번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증기 속의 드레인이 많을 때는 인젝터의 성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한다. 그래서 이 분출되는 증기는 가급적 건포화 증기면 가장 좋아요. 수분이 함유돼 버리면 압력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축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인젝터란 거는 건조 증기가 적당한 압력과 온도로 공급될 때 인상적으로 작동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보겠습니다. 열 전도율의 단위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자, 이전에 상당히 제가 많이 그려드리고 설명도 많이 해드렸죠. 그래서 열 전달이란 것은 유체와 고체 사이의 열 이동을 나타내고 단위로는 kcal/m 자승 아워 도시. 그 다음에 고체 사이의 열 이동을 우리는 열 전도라 했고 단위는 kcal/m 아워 도시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도 만약에 요게 실외고 이쪽이 실내라면 실내 공기층으로 전달이 되는 거니까 고체와 유체 사이의 열 전달이라고 볼 수 있고 단위는 kcal/m 자승 아워 도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라고 했습니까? 자, 열 통과율이 있었고요. 그리고 열 통과율을 다른 말로 열 관류율이라 부르죠. 관류율.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 전체를 더하면 됩니다. 자, 이 전체를 더할 때 열 전도율은 단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두께를 나눈다라고 했죠. 그래서 L분의 람다라고 해서 단위를 kcal/m 자승 아워로 맞추고 다 더해준 게 결국은 뭐예요? 열 통과 또는 열 관류라 부른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열 전달 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들 두 가지는 어때요? kcal/m 자승 아워 도시로 같은 것이고, 자,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열 전도율입니다. 야만 달라요. kcal/m 아워 도시 뭡니까? 미터가 하나 빠진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유일하게 다른 게 요겁니다. 고체 벽 사이에 열 전도율의 단위는 다르다. 자, 그래서 24번에 열 전도율의 단위로 맞는 것은 1번이 되겠네요. kcal/m 아워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 과열증기 온도와 포화증기 온도와의 차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전에도 풀어봤어요. 그래서 답은 과열도인데, 자, 제가 필요한 것만 표시를 했습니다. 몰레르 선도, pH 선도고요. 꼭지점을 인계점, 좌측으로 떨어지는 걸 포화 X선, 우측으로 떨어지는 거를 포화 증기선 또는 건포화 증기선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여기서는 포화 증기라 나왔기 때문에 그냥 포화 증기로 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체의 상태가 포화 증기였어요. 이 포화 증기를 과열했습니다. 그러면 이 과열 증기 구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과열 증기 구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요게 과열 증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 점에 걸린 요 선에 걸린 요 점 같은 경우는 포화 증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열도는 얼마가 됩니까? 요 포화 증기에서 온도, 열을 올렸죠. 온도를 올렸으니까 과열 증기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만큼 과열한 거니까 요만큼이 결국 뭡니까? 과열도가 된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과열 증기 온도, 그 다음 포화 증기 온도가 있을 거예요. 이때 과열도라는 것은 과열 증기 온도에다가 건포화 증기
온도를 뺀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차입니다. 온도차. 과열도란 것은 과열증기 온도 빼기 건포화증기 온도가 된다. 자, 이거 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게 과열증기 온도가 더 높겠죠. 그래서 높은 거에서 낮은 거를 빼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25번의 답은 과열증기 온도와 포화증기 온도와의 차를 과열도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 보겠습니다. 관로의 유체 마찰 저항은 유체 속도의 몇 제곱에 비례하는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달시-바이스-바하 방정식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식은 요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때 HL이라는 게 손실수도, 단위로는 미터 H2O. 그 다음 F는 관마찰 개수. 이 관마찰 개수는 별도의 단위는 없습니다. 관마찰 개수라는 거는 관의 재질에 따라서 뭐 동관이냐 강관이냐 PVC냐에 따라서 그 마찰 정도가 다르겠죠. 요런 거는 우리 과학자분들이 연구를 통해서 도표로 만들어 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따로 단위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 길이 미터 L, 그 다음에 관지름 D 미터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G는 중력 가속도 9.8 m/s 자승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단위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 손실수도라는 게 미터 H2O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HL 요 손실수도가 나오는 거고요. 이 손실수도가 관 전체에서 발생하는 손실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F라는 건 단위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D분의 L이라는 건 단위가 있죠. D도 미터, L도 미터니까 미터분의 미터 하면 요거 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 속도수도라 했는데 속도수도 단위 정리 저번에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V의 제곱은 유속의 제곱이니까 유속 미터/s의 제곱이니까 제곱 요렇게 붙겠죠. 나누기 G. 자, G라는 건 중력 가속도 9.8 m/s 자승인데 자, 이때 9.8 상수는 빼버리고요. 단위 환산만 합니다. 중력 가속도 단위는 미터/s 자승입니다. 그래서 미터/s 자승하게 되면 세크 자승끼리 날아가고 미터 제곱이니까 미터가 하나 남는다라는 거죠. 그럼 얘들을 다 곱하게 되면 결국은 미터가 하나 남기 때문에 전체 손실수도는 미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제 물일 때 미터 H2O로 해서 수도 압으로 나타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미터 H2O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선 그냥 생략해서 쓰는 것 뿐이고 아, 그렇구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체 마찰 저항, 즉 요 손실 수도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마찰 개수까지 곱해지니까 이 재질에 따른 마찰 손실 수도라고 전체 손실 수도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마찰 손실 수도는 관 마찰 개수에 비례하죠. 그 다음에 L 이거 뭡니까? 관 길이입니다. 관 길이에 비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D는 뭡니까? 관 지름에 반비례하게 된다. 그리고 V라는 게 유속인데 유속에 뭐예요?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이고 요거 하면 뭐예요? 이거 전체는 뭐야? 속도수도라 했죠. 속도수도에는 비례한다. 속도수도에는 비례하지만 유체 유속에는 뭐예요? 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26번에 다시 관로의 유체 마찰 저항은 유체 속도의 몇 제곱에 비례하는가? 여기 나왔죠. V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구나. 자, 그러니 2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보겠습니다. 물 중에 불순물 농도를 표시하는 단위인 ppb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판서를 해뒀는데 용어들 있죠. ppm, ppb, epm이란 게 있는데 요 녀석들은 꽤나 자주 출제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은 교재에서는 17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해설에도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요 판서 내용이 해설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하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ppm이란 거는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은 용액 1kg 중에 용질 1mg으로 단위로는 mg/kg, g/톤 으로 나타내고요. 다르게는 100만 분율로 말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만 딱 읽어보고 이해 가시는 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ppm이란 것은 용액 1kg, 그럼 예로 들기 가장 좋은 게 물입니다. 물이 1kg 요 비크 안에 들어있었다라고 칩시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소금을 축축축 뿌렸어요. 자, 그 소금의 양이 1mg일 때 우리는 요거를 1ppm이라 부른다. 요런 뜻입니다. 자, 요거를 다르게 쓰면 1ppm을 단위로 mg/kg이라고 쓰는데 요거를 1mg/kg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소금의 양을 나타내 본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1kg은
10의 6승 mg과 같다라는 겁니다. 즉, 물 속에 함유되어 있는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물이 1kg일 때 얼마예요? 10의 6승이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면은 뭐예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이죠. 그래서 100만 mg이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 단위는 우리가 어떻게 써요? 숫자는 앞에 쓰지만 실제 단위는 우리는 이렇게 거꾸로 쓴다라고 했죠. mg per kg 이렇게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 1의 열당량, 열의 일당량 할 때 거꾸로 썼잖아요. 그 개념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금은 지금 물 안에 소금이 100만 분의 1 mg per kg 함유되어 있다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1 ppm 함유되어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분율로 나타낸다. 그리고 그램 per 톤으로 쓰는 것도 똑같습니다. 1톤은 그람으로 나타내면 10의 6승 그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용액 1kg 중에 어떤 물질이 1mg 녹아 들어간 상태를 우리는 1ppm이라고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100만 분율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ppb 같은 경우는 개념은 똑같은데 그 수치가 좀 달라요. 보시면은 용액 1톤. 자, 앞에서는 kg이었습니다. 1톤 중에 용질 1mg이래요. 그러면 어때요? 자, 똑같은 비커 속에 물은 더 많이 늘었어요. 1톤 들어갔는데 용질은 소금은 어때? 소금은 1mg이라면 더욱더 미세한 양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를 우리는 1ppb라고 부르는 것이고, 자, 요것도 해석이 필요합니다. 어떤 해석? 요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요거 1톤이라는 거는 mg으로 바꾸게 되면 10의 9승과 같아요. 10의 9승 mg이 되는 겁니다. 좀 깨끗하게 적을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소금의 함유량을 한번 계산해 본다면 소금의 함유량은 1톤일 때 10의 9승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입니다. 10억 분율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 차이입니다. 10억 분율, 100만 분율. 자, 그래서 요거 단위로는 뭐 ppb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mg per 톤으로 쓸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요 관계들이죠. 요 관계들. 자, 그래서 뭐 별거 없죠? ppm, ppb는 이해만 한번 딱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ppm은 100만 분율, ppb는 10억 분율.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구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EPM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용액 1kg 중에 똑같죠? 물이 1kg 있다 칩시다. 용질 1mg 당량으로. 자, 이거 헷갈립니다. 단위로 쓰게 되면은 똑같아요. 단위로 쓰게 되면은 봅시다. 이게 두 가지로 쓰는데 mg per 킬로그램으로 쓸 수도 있고요. 미리그램 per 리터로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터 중 미리그램 당량이라 돼 있잖아요. 그래서 리터 중 미리그램 당량 똑같은 건데 물일 경우에는 리터나 킬로그램이나 같기 때문에 단위가 미리그램 per 킬로그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 이 단위랑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ppm이랑 EPM이랑 구분하는 방법은 요겁니다. 요거. 당량. 당량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EP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당량이라는 거는 원소의 당량, 원자량을 원자가로 나눈 값을 당량이라 하는데, 그런 값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EPM은 당량, 1mg 당량으로, 상온 수용액일 경우 ppm과 같이 1리터의 mg 당량으로 표시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서 이 용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ppm, ppb 구분하는 방법은 100만 분율, 10억 분율로 구분을 하시면 되고, ppm, EPM을 구분하는 방법은 단위로는 헷갈릴 수 있죠. 단위로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당량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EPM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7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물 중에 불순물 농도. 자, 여기선 소금이 불순물이 되겠죠. 그래서 물 중에 불순물 농도를 표시하는 단위인 ppb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으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중량 10억분의 1량.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10억 분율. 자, 그러니 2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 보겠습니다. 보일러 산세관 시 첨가하는 부식 억제제의 구비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산세관은 어떨 때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수관식 보일러에서 산세관을 한다라고 했죠. 왜 그래? 원통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맨홀로 들어가서 청소를 할 수 있는데 수관 보일러 같은 경우는 관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청소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죠. 그래서 관 내부를 청소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열면이 관 내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관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산을 넣어서 안쪽에 있는 스케일이나 슬러지를 녹여내는 겁니다. 그리고 산세정을 하고 나서 중화방청 처리를 하는 건데 중화방청 처리와 동시에 부식 억제제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부식 억제제, 부식이 되지 않게끔 하는 거죠. 부식 억제제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한번 쭉 봅시다. 1번. 점식이 발생되지 않을 것. 그렇죠. 점식이 부식이잖아요. 그 다음 2번에 부식 억제 능력이 클 것. 너무나 당연한 소리고요. 그 다음 3번에 물에 대한 용해도가 작을 것 돼 있는데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클수록 좋습니다. 그래야지 순환도 잘 되고 나중에 씻어낼 때 쉬워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세관액의 온도, 농도에 대한 영향이 작을 것. 요것도 맞다라는 겁니다. 그 외의 구비 조건은 해설에 잘 나오니까 한 번씩들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28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9번 보겠습니다. 보일러 외부 부식 발생 원인으로 틀린 것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일러에는 크게 내부 부식과 외부 부식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원통 보일러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버너가 있고 이 연도와 연돌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 보면 보일러 내부 부식은 말 그대로 이 동체 안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수부겠죠. 수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이와 반대로 외부 부식이란 것은 대부분 동체 바깥에, 요 바깥에 그리고 연도 내부에 발생하는 부식들이다. 그래서 연도 내부에 보면 과제절공이 있는데 과열기, 제열기는 고온 부식, 그리고 절탄기, 공기 예열기는 주로 보면 저온 부식이 일어나는데 얘들이 가장 대표적인 외부 부식이었고 그 외 외부 부식 같은 경우는 뭐 동체가 옥외에 노출돼 있다면 비에 의한 이제 외부 부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해설해 보면 나와요. 그래서 한 번씩들 읽어볼게요. 내부 부식 같은 경우는 보일러수에 의한 본체 내부의 부식, 그렇죠? 본체 내부 이제 이해가시죠? 대부분 수부에서 많이 일어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급수 처리 미흡 시 급수 중 유지류, 산류, 탄산가스, 산소, 염류 등의 불순물 함유에 의한 부식작용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외부 부식인데 습기에 의한 보일러 외부 연소가스에 의한 연도 부식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해가 확 가죠. 자, 그래서 29번 다시 보면 보일러 외부 부식 발생 원인으로 틀린 거 외부, 이제 외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내부 말고 외부. 자, 외부 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1번 빗물, 지하수 등에 의한 습기나 수분에 의한 작용. 그렇죠. 빗물이나 뭐 지하수 그 외에 이제 뭐 보일러실에 습기가 많다. 그러면 어디에요? 전부 동체 외부에 들러붙겠죠. 그래서 이것도 외부 부식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2번에 증기나 보일러수 등의 누출로 인한 습기나 수분에 의한 작용. 자, 이것도 어때요? 증기나 보일러수 등이 누출됐어요. 누출됐다라는 거는 동체 밖으로 물이 넘쳐 나왔다. 증기가 이렇게 보내어지다가 증기가 누출되어 나왔다. 그럼 이런 증기 응축수라든가 누출된 급수는 어디에 들러붙죠? 동체 외부에 들러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외부 부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3번에 재나 회분 속에 함유된 부식성 물질에 의한 작용. 그래서 회분 내부에 우리 바나듐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했죠. 이런 거 다 뭐예요? 고온 부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외부 부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나 회분 어디? 이 연소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연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외부 부식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급수 중에 유지류, 산류, 염류 등의 불순물에 의한 함유작용. 자, 급수 중이라 했어요. 수부죠, 수부. 그러니까 요거는 뭡니까? 내부 부식으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9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0번 보겠습니다. 중량유량이 230kg 포스퍼세크인 물이 지름 30cm인 관속을 통과하고 있다. 속도는 약 몇 미터/세크인가? 단 물의 비중량은 1000kg 포스퍼 미터 3승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속도, 유속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공식 Q는 A V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Q라는 게 유량 미터 삼승 per sec였고 A라는 게 면적 미터의 제곱, 그 다음 V라는 게 속도 미터 per sec 유속이죠. 그래서 미터 2개 곱하기 미터니까 미터 삼승 per sec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유량 Q가 230 킬로그램 포스인데 포스 뺄게요. 자, 킬로그램 퍼 세크 계산의 용이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이상타. 유량은 미터 삼승 퍼 세크인데 얘는 왜 킬로그램 퍼 세크일까? 요거 조금 이따 정리합시다. 그리고 물의 물이 지름 30cm의 관속을 흐른다라고 했으니까 지름 D. 자, 요게 30cm가 된다. 면적 대신에 그냥 직경을 준 거네요. 그 다음에 물의 비중량을 줬어요. 마지막에 물의 비중량을 1000 kg per 미터 삼승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좀 걸리는 게 뭡니까? 요거는 4분의 파이 d 제곱 해가지고 면적으로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요 단위가 좀 걸려요. 요 단위를 미터 삼승 per sec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자, Q 나누기 R 하면 됩니다. 그래서 Q의 단위가 지금 킬로그램 per sec잖아요. 근데 비중량이 뭡니까? 킬로그램 per 미터의 삼승이란 말이에요. 물의 비중량. 그래서 요거 하면은 킬로그램 사라지고 미터 삼승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과값이 미터 삼승 per sec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R분의 Q 하면은 요 단위로 바꿀 수 있겠구나. 요거 하나만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제가 힌트를 이미 드렸습니다, 방금. 자, 그러면 이제 요 공식을 조금 변환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환합니까? 지금 직경을 줬기 때문에 Q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V로 바꿔야 되죠. 원의 면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상태로 우리가 V 유속을 구할 거기 때문에 V는 얘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요 밑에 내려간단 말이에요. 4분의 파이 D의 제곱 분의 Q로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대로 넣겠습니다. 유량이 230 나누기 4분의 파이는 그대로 넣을게요. 파이 곱하기 D. 자, 직경이 30cm인데 뭐예요? 우리가 미터 단위로 다 바꿔야 되죠. 그래서 미터로 바꾸면 하나, 둘 하면은 0.3이네요. 0.3의 제곱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230 kg per 세크가 되고요. 요거는 미터의 자승이 될 겁니다. 자, 이대로 풀게 되면은 킬로그램 미터 자승 세크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 했죠? 앞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Q에다가 R을 나누면은 뭐가 된다 했어요? 미터 삼승 per 세크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요게 위에 게 이게 Q니까 나누기 R 합시다. R 요거. 그래서 밑에다가 곱해주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나눠준 개념입니다. 근데 밑에서 보면은 그냥 요 옆에다 곱해주는 게 되는데 어쨌든 요 상태에서 단위를 넣게 되면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승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요 상태로 이제 단위를 해석해 보면 이거 번분수인데 한번 해드릴게요. 자, 위에 거 킬로그램 퍼 세크 나누기 자 미터의 자승 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킬로그램 위에 들어갑니다. 그럼 나누기 미터의 삼승 요렇게 올 거예요. 그러면 안에 거 밑으로 가고 겉에 거 위로 가면 됩니다. 자, 안에 거 세크의 미터 자승의 킬로그램이 되고요. 분의 위에 올라갑니다. 킬로그램 미터 삼승이 올라가죠. 그럼 킬로그램 사라지고요. 자, 3개 2개니까 얘는 날아가고 얘는 1개 남죠. 그럼 뭐가 돼? 미터 퍼 세크가 된다 라는 거죠. 자, 요렇게 한번 정리해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연습장에 직접 해보셔야 돼요. 자, 어쨌든 공식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 상태로 여러분들 계산만 잘 해보시면 되죠. 계산기 입력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구해보게 되면 3.25 미터 퍼 세크가 나올 거고요. 여기 5에서 반올림하게 되면은 최종값은 3.3 미터 퍼 세크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므로 30번 문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